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권력자가 왜 자기 손으로 별을 달아준 장군들을 한 명씩 잘라내고 있을까요? 2016년 1월 베이징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조용히 지워졌습니다. 장유샤, 중국 군을 총괄하는 중앙군사위원회의 부주석, 서열로만 보면 시진핑 바로 다음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단순한 부하가 아니었어요. 두 사람의 아버지가 중국 내전 시절 같은 전선에서 싸운 전우였고 시진핑과는 소년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전해집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이자 동맹.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조사 대상이 되고 직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7명이던 중앙군사위원회는 지금 단 2명만 남았습니다. 시진핑 본인, 그리고 군 기강을 감독하는 장성민, 나머지 자리는 비어 있어요. 7자리짜리 위원회에 2명만 남았으니 회의 하나는 빨리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3년 3월 시진핑은 전국인민대표 대회에서 국가주석 사면임을 확정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이 950이 대영, 반대도 기권도 없었습니다. 마오쩌둥 이후 누구도 넘지 못한 선을 넘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등 뒤에 칼이 들어올 거라고 믿는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이 950이 대형으로 추대된 남자가 왜 자기가 만든 장수들을 못 믿을까요? 그리고 이 질문이 왜 바다 건너 우리한테까지 중요한 걸까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건 중국 권력 암투가십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현대 중국이 곧 이 사람 한 명이란 얘기예요. 중국이 앞으로 한국을 어떻게 다룰지, 사드 보복을 또 할지, 대만에서 사고가 터지면 우리를 끌고 들어갈지, 그걸 알고 싶으면 정책백서를 읽을 게 아니라 1916년에 한 소년을 읽어야 합니다. 뉴스에서는 강한 지도자라는 말만 반복하는데 정작 그 강함이 어디서 왔는지는 잘 안 다뤄요. 오늘 세계부로 내려갈게요. 겉으로 보이는 강자의 얼굴, 그 안에 만들어진 공포, 그리고 그 공포가 정확히 어디서 한국에 닿는지. 먼저 표면입니다. 지금 시진핑이 가진 권력의 크기부터 짚고 가죠. 그는 자기 이름을 단 사상을 당 헌법에 올린 인물입니다. 시진핑 사상. 중국 공산당 100년 역사에서 자기 이름을 붙인 사상을 가진 지도자는 마오쩌둥과 시진핑 딱 둘뿐이에요. 거기에 중국몽이라는 구호를 걸었습니다. 공산당 창당 100년인 2021년까지 먹고 살 만한 사회를 만들고 건국 100년인 2049년까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완전한 강대국이 된다. 이게 두 개의 100년이라는 목표죠. 실제로 그가 집권한 뒤 중국 GDP는 2배 넘게 커졌습니다. 군은 항공모함을 띄우고 스텔스 전투기를 굴리고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쌓아 올렸어요. 바깥으로는 거칠게 받아치는 전랑 외교를 펼치고 안으로는 인공지능과 얼굴 인식으로 사회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는 감시 체계를 세웠습니다. 이 감시 체계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단순히 개인의 발언을 막는 수준이 아니에요. 핵심은 정보 환경 자체를 관리하는 겁니다. 국민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모르게 둘지를 국가가 위에서 설계하는 거죠.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는 대규모 재교육과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한때 별도의 자치를 누리던 홍콩은 사실상 본토와 구분이 어려운 상태로 빨려 들어갔어요. 기자들은 국제 평균을 훌쩍 넘는 비율로 수감되는 것으로 전해지고요.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시진핑의 중국에는 충성스러운 반대파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 나라에 충성하면서도 지도부의 정책에는 공개적으로 이견을 낼 수 있다. 이 생각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충으로 간주됩니다. 이게 시진핑 권력의 진짜 얼굴이에요. 여기서 중국몽이라는 구호의 성격도 짚고 가야 합니다. 흔히 아메리칸 드림처럼 개인의 꿈으로 오해하는데 정반대예요. 중국의 꿈은 철저하게 집단의 목표입니다. 개인에게 꿈이 있다면 그 꿈의 실현은 어디까지나 국가라는 더 큰 꿈의 보탬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젊은 세대는 애국심으로 거기에 동원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바깥에서 거칠게 받아치는 전랑 외교가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민족주의적 자부심을 건드리면 사람들이 웬만한 마찰은 다 감수하거든요.
아까 그 소년이 배운 셋째 교훈, 민족주의는 작동한다. 그게 지금 국가 운영 원리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공식적으로 들려주는 시진핑의 이야기는 의외로 소박합니다. 자수성가한 사람, 책임감 있는 관리자, 밑바닥에서 올라온 겸손한 일꾼, 문화대혁명 때 산골로 내려가 7년을 보냈고 동굴집에서 살면서 우물을 파고 메탄가스 설비를 마을에 들여왔다는 거예요. 응석바디 간부 자제가 진짜 중국 인민의 일꾼으로 다시 태어났다. 국영방송이 수십 년째 가까운 서사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준비, 그해 수만 명이 숨진 스촨 대지진의 국제구호 대응, 민감한 홍콩 문제, 중국이 관리 능력을 필요로 하던 일들을 그가 도맡으면서 책임감 있는 관리자라는 이미지는 차곡차곡 쌓였어요. 근데 여기서 다들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겸손하고 소박한 이미지, 누구한테나 만만해 보이던 그 인상은 사실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카리스마로 사람을 휘어잡는 유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밋밋했죠. 그런데 바로 그 밋밋함이 무기였습니다. 삼국지의 조조를 떠올려 보세요. 어찌하여 천하를 안정시킬 자가 나밖에 없는가? 그 화법이에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면서 결국 모든 길이 자기에게로 오게 만드는 사람.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하고 싶어지죠. 결국 문화대혁명이 어린 시진핑을 모질게 만들었고 그래서 권력을 움켜쥐었다는 거죠. 여기서 끝내면 깔끔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문혁은 그를 모질게 만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차이가 핵심이에요. 1966년 문화대혁명이 시작됐을 때 시진핑은 13살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시중신은 한때 부총리까지 지낸 혁명 영웅이었지만 이미 1962년에 정치적으로 숙청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들은 가장 낮은 계급, 이른바 검은 자식으로 분류됐습니다. 홍위병이 집을 부수고 그는 반혁명 분자라고 쓰인 무거운 쇠모자를 쓴 채 비판 집회에 끌려 나갔습니다. 군중 속에서 그의 어머니는 강요에 못 이겨 아들의 잘못을 외쳐야 했어요. 그리고 이 시기 그의 누나 한 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중국 공식 자료는 박해로 사망했다고만 적고 있지만 극심한 정치적 압박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족이 통째로 무너지는 걸 13살 소년이 한가운데서 지켜봤어요. 여기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무렵 어린 시진핑은 한번 도망쳤어요. 폭우에 흠뻑 젖고 굶주린 채로 어머니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대신 아들을 다시 밖으로 내쫓고 당국에 신고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비판받지 않은 다른 자식들이 있었고 도망친 아들을 거두는 게 발각되면 그 아이들까지 표적이 되니까요. 이 순간 소년이 배운 게 있습니다. 도망쳐서는 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중국에는 당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 만큼 먼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당이 나를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당을 꽉 끌어안기로 한 거예요.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는 산골로 내려간 뒤 공산당 입당을 신청했는데 실각한 집안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몇 년에 걸쳐 거듭 거절당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하거나 분노했겠죠. 그런데 그는 묵묵히 다시 신청하고 또 신청했어요. 마침내 입당이 허가됩니다. 굴욕을 견디고 이를 악물고 당이 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이 계획이 처음으로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시스템은 잔인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시진핑이 얻은 교훈은 달랐어요. 훨씬 쓸모 있는 것이었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가 그 지옥에서 건져 올린 교훈은 대략 이런 거예요. 첫째, 대중의 분노는 쓰나미가 아니라 총이라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 쏠 수 있다는 거죠. 단 그 총구가 자기 자신을 향하지 않게만 하면 되고요. 둘째, 엘리트의 자리는 생각보다 약하다는 겁니다. 꼭대기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 자리를 지키고 인민 앞에서 끊임없이 정당화해야 한다는 거죠. 셋째, 민족주의는 작동한다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운명이라는 말 앞에서 사람들은 어지간한 고통은 다 견딘다는 겁니다. 넷째, 당을 한번 손에 쥐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권력을 향해 올라가는 방식이 바로 이 교훈의 응용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요.
공을 자기가 차지하지 않고 주변 사람을 먼저 끌어올립니다. 묵묵히 성과를 내고요. 그리고 충성 네트워크를 짭니다. 지방을 돌면서 그가 거둔 성과는 진짜였어요. 허베이의 가난한 현에서 농민 소득을 거의 3배로 올리고 푸젠과 저장에서 도시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를 거쳐간 사람들이 훗날 중국 권력의 요직으로 올라갔어요. 지금 중국 총리 리창도 그중 한 명입니다. 그가 좋은 아이디어를 들고 오는 사람은 자원을 주고 밀어줬고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은 내치는 대신 그냥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알아서 그를 위해 움직이게 됐죠. 여기서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사마에 같은 인내심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시진핑이 최고 지도부로 가던 길목에 보시라 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고 목소리 크고 자기 평판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 한마디로 시진핑과 정반대였어요. 많은 사람이 보시라이야말로 대중을 휘어잡을 대안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스스로 터졌어요. 그의 아내가 영국인 사업가일 헤이우드를 살해한 것으로 공식 절차에서 인정됐고 그 사건을 알던 측근 경찰 간부 왕리진이 미국 영사관으로 도망치면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시진핑은 그동안 뭘 했을까요? 아니, 거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평소처럼 책임감 있는 지도자인 척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알아서 무너지는 걸 지켜봤죠. 권력투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칼을 안 빼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장쩌민의 상하이방, 후진타오의 공청단, 두 거대 파벌은 다음 후계자를 놓고 미묘하게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시진핑은 양쪽 모두에게 무난한 타협 후보로 보였습니다. 약해 보였고 취임하면 옆으로 비켜서서 원로들이 뒤에서 조종할 만한 사람으로 보였죠. 한번 보세요. 이게 함정이었습니다. 다들 그를 과소평가했고 바로 그 과소평가가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비슷한 경로를 밟은 사람이 또 있죠. 러시아의 푸틴입니다. 처음엔 다들 회색 양복 입은 무난한 관료라고 봤거든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권력을 잡은 뒤 그가 가장 먼저 꺼낸 카드도 같은 논리였습니다. 호랑이와 파리를 동시에 잡겠다는 반부패 운동이었죠. 겉으로는 썩은 간부를 청소하는 일이었지만 그 그물에는 충성이 의심스러운 인물, 미래의 반대자가 될 만한 사람을 함께 걷어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부패도 잡고 정적도 정리하고 일석이조였던 셈이에요. 여기서 꼭 짚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은 대만 문제에서 가장 강경한 인물로 통하죠. 그런데 1990년대 푸젠성 푸저우에서 일할 때 그는 지금 모습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대만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투자와 교역 협력을 늘리려고 애썼고 푸저우와 대만을 직접 잇는 해협 횡단, 고속철도 구상까지 내놨던 것으로 전해져요. 그때는 협력, 지금은 무력, 위협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뭘 말해주냐면 그는 이념으로 고정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 권력에 무엇이 유리한지에 따라 움직이는 철저한 실용주의자죠. 그래서 그를 친중이냐 반중이냐 하는 잣대로 재면 매번 빗나갑니다. 자, 이쯤에서 진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가족이 짓밟히는 걸 지켜본 소년이 얻은 진짜 교훈은 뭐였을까요? 시스템이 잔인하다는 게 아니었어요. 다음번엔 내가 총을 쥐는 쪽이 된다. 그리고 한번 쥐면 절대 내려놓지 않는다. 이거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맨 앞에서 던졌던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왜 가장 안전한 권력자가 자기 사람을 자르고 있는가?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죠. 토끼가 죽으면 사냥하던 개를 삼는다. 지금 시진핑이 하고 있는 게 정확히 그겁니다. 이긴 다음에 자기 사냥개를 솥에 넣고 있는 거예요. 평생 친구였던 장유샤, 아버지끼리 전우였던 그 사람마저 잘라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시점에 삼성 장군이었거나 그 이후 승진한 47명 가운데 41명, 그러니까 87%가 숙청됐거나 숙청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직접 별을 달아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숙청은 그가 약하다는 신호도 강하다는 신호도 아닙니다. 권력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결국 너를 무너뜨린다는 걸 13살에 배운 그 소년이 여전히 거기 있는 거예요. 1966년에 그의 아버지를 고발한 사람들 중엔 총구 앞에서 강요당한 그의 어머니도 있었으니까요. 현대 중국이 곧 시진핑이고 시진핑이 곧 1916년 그 소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다음 수를 물을 때 사실 우리는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소년이 무엇을 배웠는가? 자, 그럼 이게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 여기서부터가 진짜 우리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먼 나라의 무서운 독재자가 아니에요. 우리 바로 옆에서 우리 경제와 안보를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 단 한 명의 결정권자입니다. 기억하시죠? 사드 보복. 2016년에서 2017년 우리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은 한알령으로 받아쳤습니다. 산업연구원이 2017년에 내놓은 추정으로는 중국의 관광 제한 조치로 인한 국내 소비재 산업 피해가 최소 5조 6천억 원에서 최대 15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봤어요.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연구에서는 사드 보복으로 인한 관광 수입 감소만 21조 원 규모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지렛대예요. 우리 대중국 수출의 75% 정도가 반도체 같은 중간재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을 누르면 자기 완제품 수출도 타격을 받는 구조라 함부로 못 누른다고들 했죠. 그런데 시진핑의 중국은 그 손해를 감수하고도 정치적 도구로 경제를 쓸 수 있다는 걸 이미 보여줬습니다. 같은 총을 우리한테도 겨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수법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2025년 11월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중국은 일본 문화와 상품에 대한 보이콧, 이른바 한일령으로 받아쳤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같은 총, 새로운 표적.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 들면 경제로 목을 조른다. 이 각본은 지금도 살아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1대1로라는 또 다른 지렛대도 있죠. 도로와 항만을 깔아주고 그 대가로 상대국에 무거운 부채를 안기는 방식입니다. 돈으로 엮어두면 정치적 영향력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게다가 시진핑의 중국은 전 세계에 흩어진 중국계 사람들, 이른바 디아스포라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2024년 초 시행된 애국주의 교육법은 대만 사람들과 해외 중국계까지 겨냥해 베이징이 설계한 애국 교육에 노출시키는 걸 목표로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 옆 동네 얘기이기도 해요. 어느 정부 아래 살든 중국계라면 당의 영향권 안으로 끌어당기겠다는 구상이니까요. 여기에 더 큰 그림이 있어요. 대만입니다. 일부 국제 분석에서는 중국이 이르면 2027년 안에 대만의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한국은 강 건너 불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주한미군 공군망 지역 전체가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여기서 아까 본 군부 숙청이 변수로 다시 등장해요. 시진핑이 자기 군 수뇌부를 못 믿어서 통째로 갈아엎고 있다는 건 두 갈래로 익힙니다. 군이 당분간 전쟁할 준비가 덜 됐다는 뜻일 수도 있고, 반대로 내부를 못 믿는 지도자일수록 밖에서 한 방을 노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한테는 불확실성이죠.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시진핑은 이념으로 읽으면 반드시 헛다리를 짚게 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워싱턴에 바짝 붙으면 안전하다는 반사신경도, 적당히 어르고 달래면 된다는 순진한 접근도 둘 다 이 사람을 오독하는 겁니다. 그를 읽는 유일한 방법은 구조예요.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학습했는가. 그런데 주류 보도는 이걸 거의 안 짚습니다. 강한 지도자라는 인물평이나 가난한 동굴집 자수성가 미담만 반복하죠. 정작 그 공포의 구조가 한국의 안보와 경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뜯어보는 분석은 솔직히 보기 드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이유가 그거예요.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쇠모자를 쓴 13살 소년, 군중이 시진핑을 타도하라고 외치던 그 장면, 그리고 이 950이 대영, 이 두 그림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같은 한 사람입니다. 한쪽 끝에서 군중에게 짓밟힌 아이가 반대쪽 끝에서 그 군중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사라지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공포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느 날 나를 고발할 수 있다는 그 감각, 비를 맞고 돌아온 아들을 문 앞에서 돌려보낸 그 어머니의 장면이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통치 방식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현대 중국을 세운 추진력의 정체가 사실은 그 공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공포가 만든 나라 바로 옆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진핑은 이제 70대입니다. 후계자를 분명히 정해두지 않았고 종신 집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며 평생의 친구마저 잘라내고 있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우화가 있죠. 욕심의 배를 가르면 더 이상 알이 없습니다. 그가 너무 많은 걸 한 손에 움켜쥐려다 정작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스스로 가르는 자충수가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의 후유증이 그 한 단면이었죠.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현대 중국 그 자체인 이 남자가 언젠가 무대에서 내려갈 때 그가 14년 동안 쥐고 있던 그 총은 누구의 손으로 넘어갈까요? 그리고 그 총구의 일부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을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중국 역사에서 권력 승계의 빈자리가 생길 때마다 동아시아 전체가 흔들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끝까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도 이 채널에서 가장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